아니, 저 오른팔이 보이시죠? 정초부터 노비가 하나 더 느는 걸 보니 오랜 주인마님 운수 대통하시겠습니다요. 이번 호적정리 때 잊지 말고 노비 대장에 꼭 올려놓게나. 암요,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석동에 있느냐? 석동에 있느냐? 말을 뭐로 오셨습니까요? 이번 호적 정리 때 그 아이를 노비 대장에 올리려는데 아들인지 딸인지 몰라서 확인하러 왔느니라. 돌아가시오. 내 자식은 이 집 노비가 아니오. 아니, 이것들이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그건 이 사람 말이 맞습니다요. 제 자식은 이 집 종이 아닙니다요. 조선은 엄격한 신분사회였습니다. 양반이 있었고 또 백성이라고 부르는 양인들이 있었고 그 최하층에는 노비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분은 세습돼서 노비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는 물론 자손 대대로 노비 신세를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차림새로 보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봐서 그 집 노비인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내 자식은 노비가 아니라니 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신해년 정월 1일 자치부터 양처소생 노비는 양인 신분을 준다. 참, 세상이 어찌 되려는지. 무슨 얘기옵니까요? 내년부터 태어나는 노비는 어미가 양인이면 양인으로 하라는 어명이다. 아이고, 그럼 당장 내달에 태어날 석동이 아인 노비가 아니란 말씀입니까요? 허허, 말조시 못하겠느냐. 아래 것들이 들으면 큰일 난다. 입단속 잘하게. 예. 내 비록 형편이 어려워서 이 집 일을 하고는 있지만 어머니 양인 신분이요. 그러니 내 아이는 어미인 내 신분에 따라 양인이지 이 집 종이 아니란 말이오. 이것들이 어서 그딸 회개한 소리를 들어가지고선 흠씬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그러면 관하로 가십시다요. 관하로. 네, 이것들을 당장. 영조 7년 1731년에 실시된 종모종량법이 바로 그 근거인 것입니다. 신해년 1월 1일 자시 이후에 태어나는 자식은 종모종량, 즉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서 양인 신분을 준다. 그것이 바로 종모종량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인 어머니와 남자 노비 사이의 자식이라니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엄격한 신분사회였던 조선에선 서로 다른 신분 간의 결혼은 원칙적으로 법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남자 노비가 양인 여자와 결혼을 했던 것일까요? 조선시대 노비들에겐 과연 결혼의 자유가 있었을까요? 또 서로 다른 신분 간의 결혼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던 것일까요? 양인 아내를 둔 노비 석동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보기 좋네요. 두 분이 뭐 신분이 다른데 결혼을 하셨다고요? 원래는 그 결혼을 할 수 없는 게 아닌가 모르겠네. 근데 어떻게 두 분이 눈이 맞으셨어요?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에이, 저 사람은 김가요. 양인이라서 어엿한 자기 성을 가지고 있어. 나는 석동이라는 이름 두자. 성도 없고 내 몸 하나 내 뜻대로 못하는 노비요. 어디 오고 싶어서 왔겠어. 다 그놈의 가난 탓이지. 아니, 가난 때문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죠? 내 아비가 이 댁에 농사를 지었는데 몇 해 전부터 병이 들어서 몸져 누웠다오.
아비 병관에 이댁에 빚진 것만 해도 벼 10섬이 넘는다. 하루는 갑자기 이 빚독촉을 하더니만 그 빚을 못 갚겠다면 혼인을 하라고 합디다. 빚을 안 갚는 대신에 결혼을 해라? 어쩔 도리가 없었다오. 나만 그런 게 아니니까. 그 나중에 알았지만은 이 사람도 따로 마음에 정해둔 이가 있었답니다. 그 옆집 종인 금덕이라고 하는. 아이고 참! 아이고 저 다시 나간 얘기를 왜 또 꺼내는 거요? 아이 그 옆집 종하고는 왜 안 된 겁니까? 말도 꺼내질 못해서 주인 어른께서 아시는 날에는 죽도록 맞는 일밖에 없으니까. 아니 옆집 종하고 결혼하는데 왜 죽도록 만나요? 남자 노비가 옆집 여자 노비하고 혼인을 하면은 거기서 난 자식은 네 집 종이 되겠소. 이쪽으로 시집을 온 거니까 이쪽 집 종이. 아니야. 주인이 다른 노비가 혼인을 해서 거기서 난 자식이 10이든 20이든 모두 다 여자 노비 집 거요. 왜요? 아니 암소가 송아지를 낳으면 네 집 송아지요. 애비가 누구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노비들도 다 똑같소. 주인 입장에서 보면은 옆집 여자 노비와 혼인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아 같은 집 여자 노비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왜 굳이 빚을 없애는 조건으로 양인 여자와 결혼을 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그간 이 나라 법은 부모 중 하나라도 노비면은 그 자식들은 무조건 노비가 된다. 그러니 여자 노비들은 여자 노비들대로 그 상대가 누구건 간에 자식을 낳아서 노비를 늘리고, 남자 종들은 남자 종들대로 양인 여자와 결혼시켜서 훨씬 더 많은 노비를 가질 욕심이었던 게죠. 그러니까 노비를 많이 갖기 위해서 일부러 양인 여자와 결혼을 시킨 거군요. 예, 우리뿐 아니라 이 집 남자 종들 중에는 양인 여자와 결혼한 이가 상당히 많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결혼하게 됐는지 아시겠어? 일천즉천. 부모 중 한 사람이 노비면 그 자식 또한 노비가 되는 것이 조선의 신분법이었습니다. 양반은 이 법을 이용해서 더 많은 노비를 가지려고 했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있습니다. 1609년 울산 지역 호족에 나타난 노비들의 결혼 행태 분석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솔거 노비라고 해서 주인집에 함께 살면서 주인집에 농사를 짓거나 잡일을 하는 이들이 있고, 또 이 외거 노비란 주인과는 따로 살면서 일정한 몸값을 지불하는 노비들을 말합니다. 여기에 나타난 남자 노비들의 배우자를 분석해 본 결과 전혀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같은 노비 여자와의 결혼은 4%, 45.1%인데 반해서 양인 여자와의 결혼은 74%, 53.4%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남자 노비들의 가장 보편적인 결혼 상대자는 양인 여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주인들에게 심하게 간섭을 받았던 솔거 노비의 경우는 같은 노비들끼리의 결혼이 4%인데 비해서 양인 여자와의 결혼은 74%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양반들은 노비의 결혼에 깊이 관여했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이었던 양인 여자와의 혼인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노비들의 혼인에 깊이 관여해서 더 많은 노비를 얻으려고 했던 양반들. 그 양반들에게 노비는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요? 조선시대 지체 높은 양반이 해야 할 일은 오로지 학문의 정진에 과거에 급제하는 것이었고, 노동을 하거나 돈을 버는 것은 모두 양반 체면에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런 양반들을 대신해 일했던 노비들의 일년살이는 음력 정월 하순 전답을 가는 것으로 시작됐다.
2월엔 마늘과 보리를 파종하고 3, 4월엔 누이치기와 병아리 부화시키기, 7, 8월엔 퇴비를 만들고 9월에는 추수를 했지만 노비들의 일거리는 끝없이 이어졌다. 겨울이면 여자 노비들은 모여 앉아 배를 짜야 했고 남자 노비들은 전국을 돌며 장사를 했다. 그들은 동해안에 소금과 청어를 사서 등짐을 지고 다니며 쌀과 배로 바꾸어 돌아왔다. 그 중에는 그를 아는 노비 순호가 있었다. 순호를 주인이 둔 것은 농업 경작에서의 마름의 역할로서 소장인을 관리한다든지 또는 소장료를 받는다든지 또는 주인의 세금을 납부하거나 민원 또는 소송을 대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따라서 이 주인들은 이들에게 간단한 정도의 문장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글을 가르쳤습니다. 양반들의 중요한 거래도 이들 순호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때 순호는 폐지라 부르는 주인의 위임장을 갖고 나가야 했다. 결국 상거래 역시 양반 체면에 맞지 않는 일이었고 이 일을 시킬 순호에게는 특별히 글을 가르쳐야 했던 것이다. 이렇게 양반이 하기 싫고 힘든 일에는 반드시 노비가 있었다. 양반들의 조상 모시기도 예외는 아니었다. 부모가 죽은 뒤 3년간의 시묘살이에는 주인의 시중을 들며 함께 시묘살이를 하는 노비가 있었고 조상의 묘 관리 역시 노비의 몫이었다. 초상 기간 내내 담장 너머까지 들리던 곡소리의 주인공 역시 양반을 대신해 쉴 새 없이 곡을 해야 했던 여자 노비 곡비들이었다. 이 노비들은 양반이 손발이라 할 수 있는 소적이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양반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노비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조선시대 화려한 양반 문화도 이렇게 생산활동과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던 노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양반들이 잘 사느냐 못 사느냐 하는 기준도 전답과 함께 바로 이 노비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세진 씨, 네. 노비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었는지 관련 기록을 찾아봐 주시죠. 네. 경국대전 형조 규정에 노비의 값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6세에서 50세는 저화 4천장으로 배 200필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것은 상등품 말 한 필과 같은 값이라는 해석도 함께 있습니다. 또 노동력이 떨어지는 15세 이하, 50세 이상은 그보다 낮은 저화 3천장, 그러니까 배 150필에 해당이 됩니다. 노비 한 사람이 말 한 필 값이라. 아무리 천한 신분이라고는 하지만은 나라법에 사람 값이 매겨져 있다는 건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이 매겨져 있었다는 것은 사고 파는 대상이 되기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말로만 듣던 노비 문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30세 난 여자 노비와 8살, 4살 난 그 자식을 함께 매매한 문서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 눈에 띄는 것이 이 노비를 셀 때 3명이 아닌 3구, 즉 입구자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전적인 의미로 이 입구자는 사람이 아닌 가축에 쓰이는 그런 단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후소생 이러한 대목이 나오는데 이것은 거래 후에 여자 노비가 낳은 아이에 대한 소유권도 함께 넘긴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많은 도장들이 뒤에 찍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관인입니다. 이것은 노비를 사고 팔 때 반드시 관에 신고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조선의 노비는 전답과 같은 재산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엄연한 인간이었으면서도 재산으로 취급받았던 그들은 어떻게 살았던 것일까요? 조선의 노비를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충청도에 사는 덕노라 하오. 지금은 한양에 올라와 의금부에서 일을 하고 있어. 의금부라면은 국가기관 아닙니까? 그렇소. 나는 나라에 속한 노비라오.
일반 사가의 노비를 사노비라고 하고 나처럼 나라에 속한 노비를 공노비라고 하죠. 그 나라에 속한 공노비라면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나는 지금 의군부에서 잡일을 보고 있소만은 지체 높으신 대군 나으리며 고위 관리들의 시중을 두는 것도 우리들이 하는 일이요. 아, 그것뿐이요. 관아에 필요한 물건도 우리 노비들이 만들죠. 종이며 무기 제조도 노비들 몫이고 정원 관리며 말 기르는 일, 또 요리의 토목일까지 솜씨가 좋은 이들 중에는 관직에 오르는 이도 있다오. 그러면 이 모든 공노비들이 한양에 있는 궁궐이나 관아에서 일을 합니까? 한양에 사는 노비들은 모두 그렇소. 하지만 나처럼 지방에 사는 노비들은 지방 관아에서 일을 한다거나 평소에 농사를 짓죠. 대신에 한 해에 남자는 면포 2필, 여자는 1필 반을 몸값으로 바친다고. 거기다가 지방 관아에서 걷어들이는 각종 세를 합하면은 한 해에 우리 식구가 내는 몸값이 무려 쌀 3가마가 넘어요. 3가마가. 어? 그것도 어려운 형편에 3년에 6개월을 한양에 올라와 일을 해야 하니. 대신 한양에 있는 동안에는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월급? 아, 상료 말씀이요? 누가 노비한테 상료를 준답니까? 하긴 나라에서 다른 노비한테 거둔 면포 2필에 정포 2필 4필을 주지만은 아유 턱도 없지. 내가 농사를 지면은 식구들 먹이고 입히고 몸값을 모두 내고도 조금 남는데요. 그래서 모두들 한양에 한번 갔다 오면은 집안이 망한다고들 한다. 아니 그런 사정이 있는데도 한양으로 꼭 올라와야 되는 겁니까? 길에 못 맞춰와도 벌을 받고 또 일이 있어가지고 못 올라오기라도 한다면은 곤장 80대를 맞아요. 내 정말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지만은 도망간들 어떡하겠어? 그걸밖에 더 하겠어? 글쎄요, 지금 신분 사회가 아닌 지금의 제가 그 노비들의 생활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 노비로 태어났다는 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에휴, 억울하지요. 그러나 날적부터 노비였던 걸 어떡하겠어? 그 노비 신분을 벗어날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없어요. 없소이다. 이런 조선시대 노비들의 수는 과연 얼마나 됐을까요? 조선 전기 성종 때를 기준으로 보면 당시 인구가 340만 명, 그중 10분의 1이 넘는 35만 명이 공노비였고 또 양반집에 있는 산노비까지 합치면 적게는 3분의 1, 많게는 조선 인구의 절반이 노비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시 인구의 절반이 노비였던 관계로 조정에서는 철저한 통제관리책을 펴옵니다. 주인과 노비의 관계는 임금과 신하의 관계와 같아 주인에게 반항하는 노비는 곧 임금에 대한 반역죄로 여겼던 조선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1592년 일본은 조총과 16만의 대군을 앞세워 조선을 침략했고 전쟁 보름 만에 임금은 피난길에 오른다. 그 사이 노비들의 분노는 터져나와 노비 문서가 보관된 장애원이 불타오른다. 그러나 조정은 더욱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었다. 개국 200년 만에 맞은 전쟁. 조선은 싸울 군사가 없었던 것이다. 실제 전쟁 초 조령지역 방어를 맡았던 장수 이일은 명령을 받고도 3일간 출전하지 못했다. 군사 300명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국가 존망의 위기였다. 군대 나가는 사람은 조선에서는 군역은 양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양신분, 양인의 남자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비는 원칙적으로 그 군역에서 면제됐죠. 빠졌죠. 대립, 자기가 안 나가고 누구를 대신 세운다거나, 그 다음에는 이제 군적 수포제라고 그래가지고 군대 나갈 사람 대신에 그
배를 받는 법으로 고쳐지게 돼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당시 오게 되면 실제적으로 군대에 나온 사람은 아주 적게 됐죠. 조정은 군사를 일으키기 위한 비상대책을 세우고 결국 그 최후 수단으로 전쟁에서 공을 세우는 노비에게 면천, 즉 신분 상승의 길을 열어주게 된다. 전쟁에 참여해 왜군을 죽이는 노비에겐 양인 신분이 주어졌고 수에 따라 직위도 부여된다. 이듬해엔 군공을 세워 면천된 노비에게 과거 응시 자격을 주는 조치가 내려졌다. 조정은 또한 노비가 전사할 경우 그 자식을 면천시켜주는 정책을 펴 노비들을 전장으로 이끌어냈다. 결국 7년의 전쟁 동안 수많은 노비들이 목숨을 대가로 신분 상승의 꿈을 이루었던 것이다. 또 하나의 통로는 돈이었다. 농사는 짓지 못했고 군량이 모자랐던 조정은 노비에게 면천 증서를 팔았던 것이다. 면천 증서, 즉 면천첩은 처음엔 쌀 500석이었으나 후에는 15석까지 떨어졌다. 또 관리들마다 면천첩을 소지했다는 기록은 납부를 통한 면천 또한 상당수였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렇듯 전쟁은 국가 스스로 노비들에게 결코 열릴 것 같지 않았던 신분 상승의 길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조정은 이들을 다시 노비 신분으로 되돌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고 효정 때는 각도의 특별 어사를 파견해서 전쟁 중에 도망친 공노비들을 대대적으로 잡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무너져 내리고 현종, 숙종 때 면천첩이 발행됩니다. 그 조건은 이번에도 돈이었습니다. 현종과 숙종 때인 17세기에는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흉년이 계속됩니다. 결국 조정은 백성을 구일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천첩 발행을 허용하게 되는데요. 현종 11년의 기록을 보면 이 면천의 조건으로 10세 이하가 쌀 30석, 10세 이상이 쌀 50석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로도 이 쌀 50석은 통상적인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쌀 50석이라면 어느 정도의 큰 돈이었을까요? 쌀 한 석이 통상 면포 2필 반이니까 쌀 50석은 면포 125필이 되는 겁니다. 당시 남자 노비의 1년치 몸값은 면포 2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63년치에 해당하는 몸값을 한꺼번에 내야 했던 것입니다. 해마다 내는 몸값도 힘겨웠을 텐데 60년치의 큰 돈을 내야 한다. 글쎄요, 노비가 신분 상승을 위해서 이런 큰 돈을 마련한다는 것이 가능했던 일일까요? 저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자료조사실에 나와 있습니다. 제 앞에 놓여 있는 이 문서는 조선 중종 때 노비가 두 딸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던 문서인데요. 문서를 한번 보면은 그 재산의 주인인 아버지 산업이 복만이라고 이름을 적고 있고요. 그리고 앞부분에는 이 상속의 이유를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녀의 몫과 또 차녀의 몫을 재산으로 나누어 적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노비 복만의 재산은 얼마였는지 직접 현장으로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집과 논 11마지기, 밭 16마지기에 수레 하나, 그리고 동쪽에 있는 과실나무 10그루는 큰애 되몫이다. 복구미에게는 똑같은 논밭과 서쪽에 있는 과실나무 10그루를 주겠는데 집이 언니 집보다도 매우 좁구나 해서 소 1마리와 곡식 5섬을 더 주겠는데 행여 이 일로 인해서 의의가 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 알겠느냐? 네. 자, 이제 똑같이
큰 솥과 작은 솥 하나씩, 옹기 5개, 도끼 하나씩을 주면 이제 재산을 모두 나눠주는 셈이구나. 얘기를 듣자 하니까는 재산이 상당하신 것 같은데요. 전부 얼마나 되지요? 논 43마지기에 밭 32마지기요. 한 마지기가 옛날로 치면은 150평. 그러니까 논과 밭을 합쳐서 10,000평이 넘고, 아까 얘기를 듣자니 집이 2채에다가 소까지. 어떻게 해서 이런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나요? 노비가 비록 천한 신분이긴 하지만 자기 재산을 가질 수 있고 또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도 있소이다.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소. 노비가 재산을 가질 수 있었다고요? 평생 주인 밑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재산을 모으지요? 나처럼 주인에게 한 해에 한 번씩 신공을 내는 노비들은 자기 땅이나 다른 집에서 빌린 땅에서 농사를 짓고 정해진 몸값만 내면 되니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내 몫이 많이 남게 된다오. 게다가 나는 이렇게 자식들이 있잖소. 내 이 아이들을 생각해 이날까지 정말 열심히 일했소. 모두 일해서 모으신 겁니까?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좀 있었어. 그 외에는 아내는 밤새워 배를 짰고 난 열심히 일을 했어. 게다가 난 장사에 소질이 있었어. 틈나는 대로 화로와 철을 사서 낚싯대를 만들었고 겨울철이면 바닷가 마을에 가서 장사를 했지. 그걸로 물고기 알을 사서 오는 길에 장에다 팔면 100냥이나 됩디다. 그렇게 하길 수십 회였소. 그 사이에 주인하고는 문제는 없었나요? 젊었을 땐 여러 번 불려가서 매도 맞았어. 결국 내 목숨을 걸고 모은 재산이라오. 지금도 내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괴롭힌다오. 어쩔 수가 없어서 논 6마지기, 밭 1마지기, 큰 소 2마리를 상전 몫으로 바치기로 했어. 앞으로는 귀찮게 하지 않을 게다. 이 정도 재산을 갖고도 노비로 살아야 하다니 방법이 없었나요? 나에겐 없었어. 하지만 내 딸아이가 자식을 낳고 또 그 아이가 자식을 낳을 때쯤이면 뭔가 희망이 있지 않겠소. 조선시대 최하층의 신분으로 살아야 했던 노비들. 그러나 가족이 있고 또 자기의 재산을 가질 수 있었기에 그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양반의 종으로 있으면서 재산을 모은다는 것, 면천첩을 살 만큼 큰 재산을 모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면천첩은 일일이 왕의 재가를 받아야 할 만큼 조심스럽게 진행됐기 때문에 면천첩을 손에 넣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분 상승의 꿈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비들은 최후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목숨을 담보로 한 도망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도망 노비들을 잡기 위한 검문 현장입니다. 조정은 그동안 이 도망 노비들의 은신처 중에 유력한 곳으로 청나라와의 무역 중심지이자 해마다 3천여 명이 유입되는 이곳 함경도 장진을 지목해 왔습니다. 신분을 밝히시오.
겉보기에는 그냥 양인인 줄 알았는데. 그렇소이까 이곳에 온 후로는 쭉 양인 행세라고 살았어. 아무도 내가 노비였단 건 몰랐지. 그런데 왜 하필 이곳에 오게 된 건가요? 일자리가 많다는 한양으로 갈까 광산 개발지로 갈까 하다가 풍문을 듣자 하니 이곳 장진이 목돈을 주기엔 좋다고 합디다. 청나라와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아 신분을 감추기도 좋고요. 이곳에는 언제 왔어요? 2년 전이요. 도대체 도망친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 노비 생활이 지긋지긋했어. 어떻게 하면 이 신분을 벗어날까 하여 나름대로 목표를 세워 여기 와서 죽자고 일했어. 이제 한 1년만 더 일하면 노비 신분을 벗어날 수 있을 만큼 돈도 모았어. 하지만 더 행복했던 것은 모두들 날 양인으로 대접해 주는 것이었어. 난생 처음 사람답게 대접받고 사는가 했는데. 이제 잡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소식을 듣고 주인이 올라올게요. 하지만 죽어도 돌아갈 마음은 없으니 그간 모은 재산 모두 털어주고 타협을 해볼 생각이요. 면천첩 위조라니 도대체 누굴 상대로 한 겁니까? 여기는 장사로 부자가 된 노비가 수두룩하오. 에? 하지만 나라에서 내리는 면천첩은 그 수가 너무 적어서 손에 넣기가 어렵고, 특히나 도망온 노비들은 언제 적발될까봐 늘 불안한데, 그 면천첩 한 장이면은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지 않겠어? 도망온 노비들을 노렸다는 얘긴데 도대체 얼마나 팔았습니까? 그거야 말할 수 없어. 하지만 나 같은 사람이 여럿 있으니까 아마 수백에서 수천은 될 거요. 가짜 면천첩이 과연 효력은 있는 거예요? 그야 다 하는 수가 있으니까. 이게 다 나 혼자 한 일인 것 같소? 면천첩만 판 것이 아니라 관리들하고 연결해서 호적도 위조해 줬소이다. 아마 내가 입을 열면 여러 사람 다칠게요. 아니 도망온 노비들에 대한 대책이 그렇게 허술하단 말이에요? 관아의 공노비가 한 해 수백 명씩 도주하고 있는데도 손쓸 방도가 없어서 구경만 하고 있지 않소이까. 아니, 자기 노비도 못 챙기는 이들이 100이면 100 목숨 걸고 도주해온 노비들을 상대할 수가 있겠소이까? 에? 에? 결국 노비들이 도주를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신분을 감추고 지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관리들의 통제력이 한계에 다다른 지금 앞으로도 이 노비들의 탈주 현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노비들이 도망을 결심할 수 있었던 것도 도주 후에 먹고 살 길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선 후기 상업이 발달하고 대규모의 광산과 목장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고, 이러한 조선 사회의 변화는 노비들에게 새로운 터전을 제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합법적인 면천이나 불법인 도주 등을 통해서 노비 신분을 벗어난 이들은 과연 얼마나 됐을까? 조선 후기 대구 지방의 호적을 분석해 본 결과 숙종 16년 전체 인구 중에 산노비의 숫자가 43.1%였던 것이 영조 5년에 이르러서는 32.4%, 또 그 이후로는 급격히 그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의 공노비 숫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종 때
35만 명이었던 공노비의 숫자가 영조 때에 이르면 3만 5천 명으로 10분의 1만 남아있게 됩니다. 바로 이때 영조는 종모종량법을 실시해서 양인 여자가 낳은 노비의 아이도 양인 신분을 주도록 한 것입니다. 이 법이 실시되면 노비의 숫자가 줄어들 것이 확실한데도 이런 어명을 내린 영조의 뜻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씨. 그녀는 궁녀들의 시중을 들던 노비 무수리 출신이었다. 그러나 영조가 종모종량법을 내린 것은 개인적인 이유 이전에 현실적인 고민 때문이었다. 그가 즉위하던 당시 국가 재정은 심각한 상태였다. 연이은 흉년과 기근의 여파로 백성들은 하루를 연명하기 어려웠고 군역의 폐단이 겹쳐 대규모로 유민이 되고 있었다. 결국 국가 재정의 한 축이었던 공노비와 더불어 군역과 세금을 담당하던 양인들 또한 급격히 감소하는 위기에 직면했던 것이다. 영조는 동요하는 노비들을 안정시키고 재정 위기 또한 해결해야 했다. 그리고 영조가 선택한 것은 바로 종모종량법이었다. 영조는 당시 국가가 처한 어려움을 양역 인구의 확보, 증대를 통하여 해결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노양초소생 종모종량법, 즉 종모법이었던 것입니다. 16세기 이후 확대되는 양청교훈이 양역 인구의 감소를 초래한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또한 이미 조선 전기와 같은 노비의 통제 정책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던 영조는 노비의 신분적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잇따라 내놓게 된다. 그간 허락됐던 상전의 노비에 대한 형벌을 일제히 금지시키고 과중한 신봉으로 고통을 겪던 노비들을 위해 여자 노비의 신봉을 폐지하는 개혁을 단행했던 것이다. 그들을 사람답게 살게 해주고 노비로서 말하자면 일반 양인과 같은 부담을 지게 해준 그런 조치가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비공혁파 이후에 비의 공을 없앤 이후에는 양인이나 그 국가에 대한 부담이 똑같게 됩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영조가 이 노비도 사람이다. 노비가 그전에는 양반의 소유의 재물, 재산으로 간주될 뿐이었는데 이제 이들도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강하게 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노비 제도는 기자의 8조 금법에서 비롯돼 지금껏 내려온 것이요. 그러나 기자가 이 법을 만든 것은 남의 물건을 훔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지 어찌 자손 대대로 노비를 만들겠다는 뜻이었겠소. 영조 50년 여자 노비의 신공을 없애면서 영조가 남긴 말이었습니다. 고려 때부터 수백 년 동안 전해져 온 노비 세습을 비판하고 그들의 처지를 동정했던 조선의 임금 영조. 그 인식 밑바탕에는 조선 전기에서처럼 노비를 통제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양반들의 충격은 컸지만 이미 조선은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신분제의 동요는 모든 계층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종모종량법 실시 후 노비 수는 더욱 급격히 감소했고 대신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다름 아닌 양반 계층이었다. 이것은 조선 전기 소수 특권층이었던 양반의 경제적 신분적 지위가 흔들리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당시의 사회는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회경제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선 누대에 걸쳐 이루어진 재산 상속, 분배로 인하여 양반들의 토지 소유 규모가 적은 노동력만으로도 경작이 가능할 만큼 영세해졌다는 점과 아울러 여기에 농민층이 분화하면서 무토불농, 즉 땅이 없어 농사를 짓지 못하는
다수의 농민층이 값싼 노동력으로 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반들은 자기 소유의 노비 노동력을 이용하기보다는 농민 분화로 창출된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는 게 훨씬 유리했을 것이고, 또한 양반층 내부에서도 노비 세습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실학자들이 그 주역이었다. 특히 영조가 극찬했던 우서의 저자 유수원은 인권 사상을 바탕으로 신분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유수원은 국가의 부강과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모든 국민의 평등 일원화, 다시 말해 모든 국민이 각자의 능력과 취향에 따라 하나의 직업인으로 만드는 평등적 개편을 성결과제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이 배 두 필의 차이가 무엇이오? 하나는 양인이 세금으로 낸 것이고 하나는 노비가 낸 몸값이오다. 그러나 똑같은 배일 뿐 무엇이 다르오? 이처럼 그들 모두 다 같은 백성이 아니겠소? 이와 같이 노비 폐지론은 조정에서 거론되기에 이른다. 결국 이후 1801년 순조가 즉위하면서 공노비들이 해방됐고 1894년 갑오경장을 거치면서 이 땅의 노비제도는 완전히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던 영조 시기의 정책과 사회상의 변화는 노비제도의 폐지로 가는 큰 디딤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노비 해방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은 바로 노비 그들 자신의 노력이었다는 점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희망을 잃지 않고 목숨을 걸고 앞날을 개척해 나갔던 그들, 한때 조선의 절반이었고 우리 선조의 절반이었던 그들, 바로 조선의 노비들이었습니다. TV 조선왕조실록 여기서 마칩니다.